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발표를 앞두고 우리와 미국 증시 모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 여부에 따라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독일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업 볼로콥터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우리 시장에 진출합니다. 새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내 UAM 컨소시엄들과의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국내 가상자산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과 실명 계좌 제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의 승인을 남겨놓은 상태인데 통과될 경우 업계 내 파장이 예상됩니다. CJ E&M의 1분기 영업이익이 OTT 티빙의 콘텐츠 제작비 부담으로 전년비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CJ E&M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역시 오늘의 혼조세는 이 경계감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밤에 지수가 예상치 수준으로 나와줘야만 우리 증시가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우리 코스피가 빠진 게 3.8%에 달합니다. 그래도 미국 시장이 조정받는 것에 비하면 우리 시장은 아직 견조한 편인데요. 기업들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 밤 한 9시 반 정도면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금 모두가 주시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네,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는 8.1% 상승을 보일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전월 대비 1.2%, 전년 동월 대비는 8.5% 상승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상당히 상승률이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에너지나 이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의 경우는 전달보다 0.4%, 전년 동월보다는 6%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원 CPI가 3월에는 6.5%였나요? 그러니까 6.0% 수치가 만약에 예상대로 나와준다고 하면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그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는 좀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되나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내일 발표되는 CPI가 이런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기미가 없거나 좀 약하다면 연준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이 빅스텝의 행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연은 총재들이 줄줄이 빠른 긴축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인플레이션을 자신의 미국 내의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연준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지난 6번의 발표 중에서 3번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시나리오상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치를 깜짝 상회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시장 예상치 수준 정도 나와주거나 그보다 좀 더 낮게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증시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는 게 좋겠는데요. 이 CPI가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일 가능성이 일단 가장 높습니다. 우선은 원재료 가격 상승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 이 원인으로는 원재료 가격의 영향이 큰데요. 4월 이후에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이 좀 제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구리 가격을 보시면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를 좀 멈추고 또 오히려 하락 조정되기도 했고요. 중국 봉쇄로 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도 다소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됐던 이 중고차 가격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저런 시그널들이 지금 현재 이 물가 상승세를 잡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2.9%대로 하락을 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1% 넘게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준의 과도한 금리 인상 스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의 안도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지표 결과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비슷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물가 상승세가 잦아드는 신호가 확인된다면 이 증시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다. 또 국내 증시의 추가 하방 위험은 적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변동성 완화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왔는데요. 여전히 우크라이나 사태나 중국 봉쇄 장기화 같은 이 매크로 여건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추세적인 반등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인 반등은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게 중국 증시 쪽입니다. 예. 이 우리 증시는 중국과 함께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증시 상승이 추세 반등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MSCI 신흥국 지수 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넘습니다. 이 중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이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같은 신흥국 지수에 포함된 우리나라 증시로도 이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중국 증시를 오늘 살펴보니 오늘 0.75% 상승 마감하며 이 3거래일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일 기준 1,487명으로 16일 만에 1,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봉쇄 조치 완화 또 경기 안정 기대감에 상승하는 겁니다. 대신증권은 중국 증시가 최소 내일까지 12일까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우리 증시의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될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 밤 물가 지표 그리고 중국 지표도 좀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간밤에 이제 미국장을 보니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로블록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해서 주가가 좀 크게 빠졌는데 매출은 오히려 작년보다 한 30% 넘게 늘었던데요. 네, 맞습니다. 매출도 그렇고요. 일일 활성 이용자 수도 1년 전보다 28% 그러니까 30% 정도 늘기는 늘었습니다. 예. 하지만 6%나 주가가 빠질 만큼 문제가 됐던 점은 인당 이용 시간이 줄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로블록스에 따르면 9세에서 12세 이용자 300만 명이 지난해에는 일주일에 1,000만 시간을 로블록스에 썼는데 지금은 800만 시간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팬데믹 이후에 밖으로 나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네. 로블록스 이용 시간이 줄어든 겁니다. 그 리오프닝과 함께 이제 게임주들의 성장성이 다소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좀 데이터로 나타나는 모양이네요. 국내도 좀 마찬가지일까요? 비슷합니다. 이 대표적인 비대면주로 꼽히는 게임주와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역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넷마블, 컴투스, NC소프트 이 대표적인 게임주의 주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어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12일과 비교해서 한 달 동안 넷마블은 15% 넘게 내렸고요. 컴투스는 14.8%, 13.4%, NC소프트는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게임 섹터에 포함된 43곳의 한 달간 평균 주가 하락률은 15%로 집계됐고요. 같은 기간 메타버스 섹터 역시 평균 17.6% 떨어지며 모든 섹터 가운데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도 똑같이 코로나 완화가 이유인 겁니까? 맞습니다. 이 게임과 메타버스의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이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또 여기에다 게임사의 경우를 살펴보니 신작 출시 일정도 모두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주가가 반등할 상승 모멘텀이 없다는 건데요. 또 중국의 외국산 게임에 대한 규제 여파도 지속되는 이 점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이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게임과 메타버스 기업은 대표적인 성장주로 여겨지는데 이 금리 인상 국면, 다시 말해서 유동성 축소 국면에서 투자자들은 당장 실적이 잘 나오는 가치주로 투자처를 옮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업계는 단기적으로 당장 2분기에 게임주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 기자, 그리고 또 오늘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기업이 GM입니다. 네. 지금 캐시우드가 테슬라를 팔고 GM을 담았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사실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열정적인 지지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자율기술 그리고 로보틱스 ETF에서 테슬라의 지분을 팔고 GM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이 ETF는 아시다시피 파괴적인 혁신을 중시하고 있는 펀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 완성차 업체가 들어왔다는 게 상당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은 겁니다. 캐시우드가 GM을 태운 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기존의 이 전통의 내연 기관차 업체를 담은 걸까요?
네, 이를 두고 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내연 기관차 또 이 전통 완성차의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평가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캐시우드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이 ETF에 담겼던 종목들은 주로 수익은 못 내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담긴 GM 같은 경우를 보면 1분기 매출이 360억 달러로 예상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에도 2025년까지 최소 350억을 투자하겠다, 3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 공격적인 투자를 좀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기술적으로 좀 혁신이 기대되면서도 현실적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기업들 중 하나잖아요. 비슷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맞습니다. 실제로 기아차와 현대차는 최근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번 살펴봤더니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가운데 1위가 기아차였고요. 7위가 현대차였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들 또한 기아를 2,880억 원, 현대차를 1,590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아와 현대차의 발목을 잡았던 이 반도체 공급난이 서서히 해소되고 있고 또 전기차 수익과 최근 UAM까지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수익 확대가 기대되면서 이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 달간 증권업계가 제시한 기아의 평균 목표 주가는 11만 1,000원, 현대차는 24만 6천 원인데요. 현재 주가 수준과 비교를 하면 아직 3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았다는 평가입니다. 예. 이제 오늘 밤에 CPI가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만약에 물가가 이제 정점인지 여부가 어쨌거나 뭐 확인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증시 흐름에서는 우리가 또 뭘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도요, 지수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이 외신에서는 PPI도 CPI와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PPI 상승률은 대폭 하락하고 이 근원 PPI 상승률은 소폭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CPI와 PPI로 인플레이션의 추세가 좀 드러나고 나면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기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이 두 지표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문영민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요즘 안정적인 ETF가 주목을 받고 있죠.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이 추종하는 테마도 좀 잘 따져 보셔야 되는데 오늘만 해도 국내에서 4가지 상품이 추가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My own personal, investing strategy is to hold broad-based ETFs and just hold them as a core part of my portfolio and don't worry about it when the stock market goes up or down. 바야흐로 상장지수 펀드, ETF의 전성시대입니다. 개별 주식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잠시 잊어도 될 만큼 장기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국내 ETF의 개수는 559개, 오늘만 4개가 추가됐습니다. 2002년 4개로 시작한 뒤로 20년 만에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ETF 순자산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크게 늘어 작년 한 해 40%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90조 원을 돌파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ETF 순자산은 지난해 10조 달러, 우리 돈 1경 2,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성장세를 노린 운영사들의 테마 선점과 덩치 불리기 경쟁도 치열합니다. 오늘 출시된 ETF들은 각각 대체 투자 상품과 미국 주식, 국고채 지수를 추종합니다. 한화자산운용의 새 ETF는 미국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등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종목들을 담았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제고와 함께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와 차별화된 투자 대상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은 국내 리츠 ETF, TDF 액티브 ETF 등도 새로이 선보일 것을 예고 중입니다. 이 밖에도 금이나 달러, 고배당주를 담은 ETF들도 하락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통화량 긴축에 국내외 증시가 출렁이면서 운용사별로 각종 테마를 담은 ETF들을 속속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네,
네, 이 영화에서만 보던 이 하늘을 나는 택시가 앞으로 2년 뒤에 서울에서도 상용화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이 도심 항공 모빌리티 기업 볼로콥터가 2024년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이 항공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UAM 분야 선두주자로 꼽히는 독일 볼로콥터가 우리나라에 본격 진출합니다. 볼로콥터 코리아를 설립하고 한국형 UAM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And this is really the benefit I see in South Korea. So you have the engineering talent, the people, also the industry, and also the need for urban air mobility. 볼로콥터는 2년 뒤 서울에 항공 택시를 띄울 걸 예고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처음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도착 시간은 고작 20분. 요금은 13만 원 내외로 다소 비싸지만 점차 가격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볼로콥터는 올해 2월 카카오 모빌리티와 UAM 상용화 업무 협약까지 맺으며 국내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첫 시작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에서 UAM 상용화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Paris Olympics in 2024, we will be the first to commercially operate our air taxis before other players in the market. 볼로콥터는 국내에서 최초로 비행로를 만들고 전체적인 UAM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규제 당국은 물론 국내 기업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산업부 김민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2년 뒤라고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것 같은데요. 자율주행차보다 UAM이 더 먼저 나오게 되다니 굉장히 좀 놀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UAM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먼저 간단히 정의를 한번 하면요. 일단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제 모빌리티 기체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자체도 이제 어반, 이 도심 항공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 도시 안에서 날아다니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전 세계 선두권 기업들이 만드는 기체의 경우에는 이 최대 항속거리가 250에서 한 300km 정도 됩니다. 이 당분간은 안전이나 배터리 충전 때문에 최대치까지는 가지 못하겠지만 한 150km 정도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상용화의 시작은 서울이겠지만 안전성이 확보되면 수도권을 넘어 중부권까지는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도시의 광역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지상의 교통 체증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UAM이 미래 도시의 해법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UAM이 나오게 되면은 이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미래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가장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자율주행차와 UAM 이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자율주행차보다 UAM을 더 주목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율주행차는 편리함을 줄 뿐 이동 시간이나 방식의 혁신을 주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결국에는 이동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이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돌아다니려면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는 자동차, 반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가 섞여서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 이에 반해 그 하늘길은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이미 통제가 되고 있는 하늘이고요. 당연히 또 자율비행입니다. 이 엄청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하고 교통 체증도 없고요. 자율주행차보다 오히려 더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상용화 초기에는 아주 제한적인 항로만 있겠지만 이 안전이 확보되고 이 관제나 통제 기술이 발전할수록 자유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전기차보다 UAM이 더 파급력이 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2, 3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는 사실이 잘 믿기지가 않는데 실제 그때가 되면은 모두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일단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3년 후인 2025년을 전후로 상용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국토부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뭉친 그 KUAM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상용화는 이 UAM 생태계가 얼마나 잘 조성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 기체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 기체를 운영하는 운송 사업자, 교통관리 서비스 공급자가 필요하고 정부 주도의 관계 기관도 필요합니다.
이 수많은 기업들이 UAM 사업에 뛰어들고는 있지만 그 생태계 속에서 하는 역할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김포공항에서 시내를 오가는 UAM을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당분간 요금은 아주 비싸서 비즈니스 목적이나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 주로 이용하실 것 같고요. 예. 10년 정도 지나야 보통 사람들이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 타는 정도의 요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망으로는 2040년도 정도 되면 거의 택시 가격이랑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이착륙창 이 버티포트가 어디에 생길 것이냐 이것도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인데요. 예.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년 뒤에는 정말 영화에서 보는 도시 모습이 탄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이 UAM 기업들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UAM을 이 플라잉카, 하늘을 나는 차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국내에서는 이 현대차 그룹이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에서 좀 발전한 개념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예. 이 사실 UAM의 기반은 항공 우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민항기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국내를 대표하는 UAM 기업들은 그 우수한 인력이나 기술을 국내에서는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 역시 그 UAM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투자를 해서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아직 어떻게 보면 아직 스타트업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또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UAM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오버웨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오버웨어를 통해서 국내에서는 가장 먼저 이 UAM 기체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기차에 상징하면 우리가 테슬라를 떠올리는 것처럼 UAM 업계에도 좀 강력한 주도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쪽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예,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안 됐고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됐기 때문에 회사들마다 전략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를 만드는 제작사와 운송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 통신관제를 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합체가 구성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반 시설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기술 자체가 특별한 데다가 안전성까지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아주 유리하고 돈도 자본도 몰릴 겁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본을 조달해서 기체를 만들고 있는 것이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선두 주자로 꼽히는 것이 미국의 조비 에비에이션, 베타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오늘 한국에 진출한 독일 볼로콥터 역시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투자 측면에서 당장 어떤 기대를 걸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현 시점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아무나 못 만드는 기체를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당국의 허가를 받느냐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전체 UAM 산업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한 세 개 기업 중에는 일단은 상장사는 조비 에비에이션 이렇게 한 곳뿐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해시태그는 UAM은 제2의 테슬라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해시태그로는 한국보다는 미국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부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같은 정책도 순서를 달리하면 효과가 다를 수 있으니 치열한 고민 속에 이를 정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신나게 소신껏 일하면서 일하는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한번 열심히 돌파해 봅시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 진출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막힌 규제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을 제휴하는 것조차 좀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새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와 맞물려서 업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경제부 전민정 기자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카카오뱅크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힌 건데요. 윤 대표의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고객들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하고 관리하고 주요한 자산으로 여겨지는 만큼 해당 가상자산을 어떻게 서비스나 비즈니스로 제공할 수 있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업계는 우선 카카오뱅크도 다른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 진입을 노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5대 코인 거래소 중에 하나인 코인원과 이제 접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제휴설도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 또 어떤 업체와 제휴할지에 대해서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공식 입장입니다. 코인원은 2달 전에 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마친 상황 이라서 당장 카카오뱅크와 손잡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카카오뱅크는 코인원을 비롯해서 업계 2위인 빗썸, 4위인 코빅과도 가상자산 관련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스터디를 했습니다. 최근에. 네, 사실상 실명 계좌 제공을 위한 사전 준비, 실사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고요. 이르면 상반기 내에 늦어도 연내에는 실명 계좌 제휴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먼저 실명 계좌 발급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시장 진입까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가상자산 산업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네, 카카오뱅크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제 절실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카카오뱅크 주가는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각 악재와 금리 상승에 따른 성장주 부진까지 맞물려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때 금융주 대장주 자리를 꿰찼던 카카오뱅크가 주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출 이외에 신사업 카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증권사들이 카카오뱅크의 성장성에까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와 제휴만 이루어져도 확실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또 업비트와 제휴를 맺은 또 다른 인터넷 은행인 K뱅크의 성장도 카카오뱅크에겐 자극제가 됐습니다. 적자의 늪에 빠져있던 K뱅크는 2020년 6월에 업비트에 실명 계좌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 비대면 계좌 개설이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계좌 개설 고객 이제 750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업비트 제휴 고객일 정도였으니까 네, 그렇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출범 4년 만에 첫 연간 흑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는 젊은 고객층의 수요가 높은 만큼 인터넷 은행 경쟁력의 핵심인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늘리기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계좌 발급을 통한 정기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고 미래 고객까지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인 거래소의 제휴를 이제 카카오뱅크도 서두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K뱅크도 그렇고 업계 선두권 기업들이 줄줄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습니까? 토스뱅크는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제 토스뱅크는 출범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가 수신액도 17조 원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계좌 발급이 뭐 급하지 않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미래 고객이랑 이제 신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언제 가상자산업에 관심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은행들이 가상자산업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시너지를 기대하는 코인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는데요. 특히 실명 계좌를 아직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이런 지각 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민재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업 진출을 준비하면서 은행과 코인거래소 진영의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코인거래소들은 한계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코빗이 신한은행과 지난해 12월 1년 계약을 했고 코인원과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업비트는 K뱅크와 제휴를 맺었습니다. 지난달 원화마켓 신고 수리로 관련 영업을 재개한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업비트가 인터넷은행인 K뱅크와 제휴를 통해
크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업비트 외 4개 코인 거래소들은 카카오뱅크 등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원화마켓 자격을 얻은 거래소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한 26개 거래소 중 실명 계좌를 발급한 거래소는 19%인 5곳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상자산 활성화 공약을 낸 만큼 코인 거래소의 실명 계좌 추가 발급에 진척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 편의성이 높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에 대한 코인 거래소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사 1은행 규율이 깨진다면 이런 변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기존 은행보다는 인터넷 은행이 훨씬 더 파급 효과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희는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젊은 층들이 거의 요즘 은행을 안 가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빗썸을 비롯해 여러 중소형 거래소와 만나 가상자산 업무에 대해 논의를 했고 이르면 다음 달 실명계좌 협약에 대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그러면 사실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은행연합회가 인수에다 실제 제출하진 않았는데 이제 정책 제안을 위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은행의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현재 은행법상으로는 은행은 비금융사 지분을 15% 이상 보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은 이제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주거나 가상자산을 맡아 보관해주는 수탁회사의 지분을 투자하는데 이제 그치는 이런 소극적인 입장인데요.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이제 은행법 시행령을 고쳐서 은행 업무에 가상자산업을 포함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 은행도 실명계좌 발급뿐만 아니라 직접 가상자산 거래소를 세우거나 가상자산 보관 전자지갑 사업 또 그리고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에서도 뭐 가상자산 업계 좀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한 거는 정말 기대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남다른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110대 국정과제에도 가상자산 업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그동안 금지가 되었는데 암호화폐 발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에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만들어지면 가상자산 사업의 금지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인을 통한 가상자산 투자나 금융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소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인데요. 다만 이제 시중은행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춰 볼 때 이제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내기까지는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네, 유튜브 제목은 금융시장 매기 카카오뱅크 코인 시장도 접수 그리고 해시태그는 카뱅 거래소 짝꿍 찾아요 은행도 코인 파는 시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전민정 기자였습니다. CJENM은 1분기에 매출 9,573억 원, 영업이익 4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21%나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47%나 줄었습니다. 당초 시장이 예상한 수치보다 30%를 밑돈 수준입니다. 이 같은 실적 하락은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디어 부문의 수익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CJENM은 자체 OTT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제작비를 늘리고 있는데 OT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분기 티빙 이용자 수 증가세는 되레 주춤해졌습니다. 여기에 콘텐츠 공개 지원과 일회성 비용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을 미쳤고 미디어 부문을 제외한 사업 부문이 실적을 뒷받침해주지 못했습니다. 커머스 부분은 TV 송출 수수료 등 고정비 증가와 택배 파업 등에 더해 취급고가 감소하며 역성장했습니다.
개봉작이 부재하면서 영화 부문의 영업 적자 폭도 확대됐고 음악 부문은 앨범 성과로 다소 성장했지만 매출 비중이 낮아 실적을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증권가에선 CJ E&M이 콘텐츠 확보에 집중하면서 수익성 악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면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구조가 완성된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올해만 티빙의 사업 확대를 위해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CJ E&M은 세계 전역에서 콘텐츠 제작을 강화할 것이라며 수익성 부진에도 당분간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CJ E&M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콘텐츠 투자를 늘리면서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아시다시피 최근 넷플릭스 사례도 있었고요. 이 OTT 시장 레드오션이 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CJ E&M이 투자를 늘리는 전략 이게 유효한 건지 박승환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CJ E&M이 투자를 얼마나 늘렸길래 이게 실적에까지 반영이 된 겁니까? 네. 당초 올해 세운 CJ E&M의 미디어 부분 제작비는 8,600억 원입니다. 네. 이 중에 2천억 원 이상을 자사 OTT인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에 쏟아넣을 계획인데요. 앞서 티빙이 제시한 투자 규모는 내년까지 4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CJ E&M이 티빙에 최소 1천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집행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투자는 늘렸지만 티빙 가입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아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양재열 티빙 대표는 1분기 가입자 성장세가 꺾였다고 전했는데요. 예.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크게 늘어난 데다 시장 경쟁 심화와 소비자 피로도 겹쳤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진단들이랑 정말 결과가 또 맞아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실적 둔화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사업 영역이 대격변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CJ E&M의 미디어 매출 비중은 57.1%로 절반이 넘는 상황인데요. TVN, 엠넷, OCN 등 16개 TV 채널을 가졌지만 OTT로 방송 산업 중심이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룹 차원의 결정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재현 CJ 회장은 직접 컬처, 플랫폼 등 4대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키울 것이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예. 티빙이 그룹의 문화 사업을 전 세계에 유통시킬 플랫폼으로 지목된 셈이죠. 자, 그런데 사실 넷플릭스 사례를 좀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민낯이 드러났지만 이게 다른 OTT 업체들도 시간 문제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투자를 늘려도 넷플릭스보다는 더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CJ E&M이 투자를 늘린다 이런 전략이 유효할까요? 예, 정확히 말하면 녹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 당장 이용자 수부터 넷플릭스에 크게 밀리는데요. 4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가 넷플릭스는 1,153만 명, 티빙은 438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네. 티빙이 넷플릭스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와중에 업계에서 예상하는 올해 넷플릭스의 전체 콘텐츠 투자 금액은 200억 달러, 이 중 한국에만 우리 돈 기준 1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지난해 K 콘텐츠가 비교적 적은 제작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가성비를 인정받았다고 평가받는데요. 넷플릭스가 국내 투자 비중을 계속 키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티빙은 당장 장르의 차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넷플릭스를 떠나는 이유로 작품들의 지나친 폭력성이나 비슷비슷한 내용을 꼽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보다 대중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여기에 더해 지난해 지분을 섞은 네이버의 웹툰 IP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만화를 통해서 흥행을 인정받은 만큼 성공할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오징어 게임이 증명했듯 제작비를 떠나서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콘텐츠 사업들이 바로바로 수익이 나는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TVN의 목표는 내년 말까지 국내 가입자 800만 명, 매출액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이보다 앞서 올해 누적 가입자가 450만 명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 도달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증권가들의 예측입니다. 올해 일본 진출도 예고한 만큼 관련된 데이터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OTT 지원을 약속한 만큼 수혜도 예상됩니다.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콘텐츠 제작비에 세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만 그때까지 들여야 할 막대한 콘텐츠 투자금이 남아있는 건 그렇죠. 분명하고요. 예. 제작비 증가가 이번 1분기 결산에서도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됐던 만큼 한동안 주가 하락 압박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네, 일단 티빙은 내년까지 4천억 원 투자를 예고한 반면에 넷플릭스는 1조 투자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실적에도 여파가 있었는데 이런 전략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정리할까요? 네, 제목은 허리 휘는 CJ ENM, 돈 먹는 하바 티빙으로 정했고요. 해시태그는 너로 정했다. 묻고 더블로 가로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도로가 알아서 교통사고를 막아주고 신호에도 걸리지 않게 도와준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실제 이런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울산에서 적용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직접 나가봤습니다. 신호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얼마의 속도로 달려야 하는지, 빨간불이 몇 초가 남았는지 알려줍니다. 차와 도로가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어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보시는 것처럼 위험감지 신호가 송출됩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버스의 경우 졸음운전을 하면 비상 알람이 울립니다. 운전자 눈의 움직임과 속도를 AI가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앞에 차가 정차를 했을 때 얘가 경고를 알려주니까 이제 저도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니까 이제 사고 예방에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안전도 높였습니다. 교통약자 등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했을 경우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정보가 관제센터로 즉각 송출돼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단말기를 부착해 도로 인프라와 다른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해당 기술은 레벨 4 이상의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기도 합니다. 자동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율주행 기술은 가까운 거리만 인식할 수 있는데 차세대 지능형 도로가 구축된 곳에선 자율주행차가 보지 못하는 도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향후 2024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될 그 지자체 CITS 사업에 이번 사업에서 경험한 역량과 노하우를 반영해서 추가 사업들을 확장할 계획이고, 그리고 향후에 자율주행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본사업을 통해서 완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도로 12,995km를 구축할 계획인데 이는 전국 도로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새 정부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네, 바로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용 원자재와 이 양극재, 음극재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한다는 단독 기사입니다. 포스코는 현재 북미와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원재료 생산지에 대규모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매출 41조 원, 영업이익 9에서 10조 원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자원 싹쓸이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포스코가 자원 확보에 성공한다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벤처기업들의 그런 기술력이나 발전 전망을 보여드리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께서 오셔서 서로 상담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투자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일본 모바일 게임 중에 가장 많은 매출, 무려 1조 원을 벌어들인 게임 우마무스메가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배급사로 국내에 선보이게 되는데 사전 예약 열흘 만에 100만 명이 신청을 할 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정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우마무스메 게임 인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네. 어떤 게임입니까? 먼저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름에서 우마는 말을 뜻하고 네. 무스메는 뭐 딸, 그리고 젊은 여성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일부 게이머분들이 말딸이라는 별명으로도 부르기도 어허. 하는데요. 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실제 경주마들을 모티브로 하는 여성 캐릭터들입니다. 뭐 다양한 캐릭터 카드를 모으고 모은 캐릭터들을 키워서 시합에 내보내고 경주에 승리하는 게 목표인 게임이고요. 뭐 말을 의인화했다고 하면 이 우람한 모습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입니다. 예. 보시면 귀랑 꼬리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네요. 말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들이고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기는 매출로도 이어졌는데요. 캐릭터 뽑기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우마무스메는 약 1조 2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매출이 지난해 약 1조 원인 걸 감안한다면 게임 하나가 이 카카오 게임즈 전체 회사보다 많은 돈을 벌어들인 겁니다. 요즘 아마 강남역 쪽에 이렇게 지나다니셨던 분들 이 광고를 좀 심심치 않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카오 게임즈가 좀 작정했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기대를 맞습니다. 상당히 걸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계현 대표도 지난 실적 발표에서 굉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조 대표는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국내 매출 3위 이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예. 또 우마무스메의 타겟 이용자를 묻는 질문에는 국내 2D 게임 이용자 전부를 게임에 데려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재가 경마여서 그럴까요? 사행성 논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의 소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데요. 국내 게임법에 따르면 이 경마 또는 이 경마와 유사한 형태의 게임은 사행성 게임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행성 게임물은 출시가 제한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재작년에 한 승마 게임이 실제 경마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급 심사를 거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마를 소재로 한다고 해서 베팅이나 무조건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베팅이나 배당과 같은 콘텐츠가 없다면 출시가 가능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그래서 게임 내 소재가 경마일 뿐 사행성 요소는 전혀 없다며 경마를 소재로 하는 일부 도박성 게임과는 결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예. 또 국내에서는 우마무스메 게임이 15세 이용가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행성 문제보다는 게임 내 일부 캐릭터들의 노출 같은 선정성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출시를 앞두고 있다니까 사행성 논란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난 것 같은데 네. 15세로 제한이 됐습니다. 이렇게 네. 제한이 된 부분이 좀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게임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모바일 게임 이용자 중에 10대 이용자의 비중은 16%에 불과하고요. 또 직접 지갑을 여는 이용자들은 보통 30, 40대 이용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매출 기준 1등에서 3등 게임들 보면은 리니지 시리즈, 오딘 시리즈가 있는데 이 게임들 모두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이기도 합니다. 일단 연령 제한이 매출에 큰 장벽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그래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게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싸우더라도 사실 전략을 세워서 싸운다든지 이런 고차원의 게임이 많은데 지금 사실 단순히 좀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단순한 경주 게임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있을지 이런 부분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지 적응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게임들은 전쟁형 게임들입니다. 국내 방금 말씀드렸던 우마무스메는 약간 다른 게임인 거죠. 예. 일본에서는 이런 캐릭터 수집형 게임들이 많이 인기를 끌어왔던 거를 감안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이 우마무스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실제 경주마들의 스토리를 게임에 녹여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용자들에게 일본 경주마들의 스토리는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마무스메 인기 요인 하나를 빼놓고 국내에 출격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흥행 여부는 결국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가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마무스메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IT 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플러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